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오늘 3차인데 그 종북 좌파의 역사 왜곡을 하나씩 이제 왜곡을 벗기면 위대한 진실이 나옵니다. 왜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 공과를 묻어두기 위해서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주 4.3 사태와 여수 반란 사건에 관련해서 이승만 박사를 매도하고 또 여수 반란 사건에 박정희 청년을 매도한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제주 4.3 사태는 대한민국이 건국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헌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일어난 남로당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주에 북제주 갑과 북제주 을 두 구가 선거를 못했죠. 선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선거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또 치안 질서가 불안하니까 결국 투표율이 저조해가지고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재헌의 선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유엔의 이념과 가치와 헌장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으면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서 스탈린의 지령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여순 군인 반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진압한 아주 핵심적인 작전 장교가 박정희 소령인데 오히려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반대한 그런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인데 다행히도 우리의 씩씩한 우리 그 청년 장교들이 이 사태를 조속히 잘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유엔의 자유우방국들로부터 치안 질서와 또 국방 안보를 감당할 만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인준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 보면 그래서 1948년 12월 12일 이 인준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인준을 받고 나니까 곧바로 이승만 박사가 1949년 3월 1일이죠. 즉 뭐예요? 3.1절 제30주년에 바로 김한란 박사를 특사로 파견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인준을 받는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그 인사를 하게 했죠. 그래서 한복을 입은 어여쁜 소녀의 인형을 선물로 특별히 드렸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갓 이제 탄생한 신생국 바로 아주 어여쁜 대한민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잘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잘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아주 감성 멘트죠. 어떤 의미에서 감성 홍보죠. 그래서 이 인형을 선물하는 사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뒤에 계신 분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상원 원목이죠. 해리스라고 하는 상원 원목.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서 독립운동할 때 출석했던 교회가 파운드리 감리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이면서 미국 상원 원목 역사상 최장기 원목을 지낸 이 해리스 목사가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의 후원자였고 또 건국 과정에서도 크나큰 지원을 했고 해서 해리스 목사의 이제 주선으로 트루먼 대통령과 이렇게 특사로 접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김세선 참사관인데 일부 학자들이 장면 대사로 잘못 소개했습니다. 장면 대사가 초대 주 및 한국 대사로 발령이 났지만 아직 신임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세선 참사관이 배석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종북 좌파 세력들이 김한란 박사만 딱 오려가지고 1950년 11월 피난지 부산에서 김한란이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오렸다는 것은 이 사진의 원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김한란 박사만 오려가지고 공보처 장관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때 바로 김일성은 제1차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과 이제 회담을 하는데, 특별히 이때에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바로 기습 남침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그런 전쟁 무기를 요청을 했는데, 스탈린이 자선사업가입니까? 기량주게 바로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는 아주 지하 자원들, 금, 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텅스텐 이런 지하 자원을 갖다 바치고 전쟁 무기를 획득해서 기습 남침을 하려고 허락을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사진으로 이렇게 금박 액자로 장식해가지고 선전선동하는 사진인데, 오히려 이 사진을 통해서 김일성이 스탈린의 꼭두각시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화를 하는, 레닌의 묘에서 헌화를 하는데 그 바로 뒤에 따라가는 게 이제 김일성이고, 그 뒤가 바로 부주석인 홍명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인준을 받고 이렇게 최초로 미국과 국제 외교 관계를 이제 성사하면서 외교를 맺으면서 각 대사를 서로 임명해서 장면 대사,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무초가 최초로 주한미 대사로 이제 신임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첫 지방 시찰을 어디를 했습니까? 바로 제주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 4.3 사태로 인해서 희생당한 경찰과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루속히 제주의 치안 질서를 확보해야만 이석의 선거를 치르지 못한 지역의 선거를 완료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나머지 잔당 게릴라들을 토벌하는 우리 토벌군들을 격려하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국방경비대고요, 왼쪽에 있는 게 경찰이고, 그 뒤에 민간인 청년들이 보이죠? 그 청년들이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경찰력과 또 국군의 신생 국군의 군사력만 가지고 이 게릴라 진압이 어려우니까 우익 청년단체인 이 서북청년단도 이렇게 같이 활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종북 좌파 세력이 바로 이 사진을 가지고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태에 이승만 박사가 직접 가가지고 강경 진압을 했다고 그렇게 왜곡하는 사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진은 1948년도 4.3 사태 사진이 아니라 바로 49년 대한민국이 인준이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4.3 사태의 그 아픔을 겪은 그 제주를 직접 방문해서 제주 도민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또 나머지 잔당들을 토벌하는 토벌군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조석기 제주도의 치안 질서를 확보해서 나머지 두 석에 재원 의원 선거를 해야, 그래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바로 종북좌파는 바로 4.3 사태 때 이승만 박사가 직접 내려가서 강경 진압을 하고 뭐 학살을 지시했다고 하는 그런 게 왜곡하는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무초대사가 이제 초대 대사로 임명을 받고 신임장을 받으면서 축하하는 장면인데, 이승만 박사가 가장 성대하게 그 신임장을 주고 또 축하를 했죠. 그래서 3부 요인을 다 직결시켜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1949년 5월 10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이제 재헌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무효가 된 두 석을 이제 1년 후에 4.3 사태를 진압하고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분이 북제주갑 제1선거구에 독촉회 독립적성국민회의 이승만 박사 계열이죠. 거기에 홍순영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7개월 만에 12월 1일 날 또 별세하는 바람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2등을 했던 김인선이가 독주표로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북제주을 제2선거구에서는 대한청년단, 즉 이범석 국무총리 계열의 양명지가 단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제주 제3선거구는 재헌의회 때 1년 전에 무소속의 오용국이 당선이 돼서 이제 완벽한 국회를 구성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른쪽이 당시 이제 재헌의회 선거 포스터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먼저 등록을 하고 다 같이 투표하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런 원리인데, 이 상자에 들어가는 투표가 우리의 장래 정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세운 것도 사실 국민이고 속았을지라도, 그리고 또 거기에 하수인 노릇하던 검찰총장 출신을 또 영입해가지고 윤석열 정권도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죠. 그래서 좋은 투표로 좋은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고 또 이성과 상식을 회복해서 진정으로 청렴결백하고 또 천재적인 실력을 갖추고 또 국제적인 안목이 있고, 그래서 정말 국부이승만 박사와 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정말로 천재적이고 또 국제외교라든지 또 경제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새로 세워져야만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무초대사도 제일 먼저 관심이 바로 제주 사태의 진압과 또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그 잔당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을 하죠. 그러니까 후방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민심이 흉흉합니다. 당연히 제주 4.3 사건은 미 군정청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은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발발했지만 이승만 박사가 미 군정청 또 무초대사에게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국군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왜 빨갱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군인이 반란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책임 추궁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하루속히 제주와 지리산 공비토벌을 해야만, 그래야 온전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데 도움이 되니까 무초대사도 대사로 임명받고 즉시 이제 지리산 공비토벌 현장을 방문해서 시찰하는 장면이 왼쪽 사진인데,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바로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지리산 토벌사령관 김대길 대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북 좌파들이 김대길 대령을 그렇게 아주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만주군의 대위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친일파로, 아주 악질 친일파로 매도하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간도 특선대는 이제 일제 말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서 독립군 자체가 없으니까 유목무에서 주로 중공군 게릴라 산적들과 산적들을 토벌했던 그런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면에서 친일의 관계가 없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청년들은 다 상해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또 김학규 장군의 이런 밀명을 받아가지고 또 육당 체남선 만주 제국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갔는데, 그때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찾아가죠. 자기들도 이제 청년 시절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상여학교에 가서 은행에 들어가자니, 또 법과를 나와가지고 또 총독부에 근무하자니,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할 때 육당 체남선 선생도 곧 일제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지식을 배워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국군을 장설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해서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거의 모든 청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강영훈 아시죠? 강영훈 총리까지 지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육당 체남선을 만나서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들어가라고 해서 장교로 지원해서
했던 분이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주도를 방문한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하우스만 미 군사 고문단 대위지만 바로 이승만 박사의 연락 장교를 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군사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도 강의를 드렸지만은 박정희 소령이 바로 무혐의로 석방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하우스만 대위입니다. 왜냐하면 여순 반란 사건 때 역시 하우스만 대위와 박정희 소령이 같이 진압작전을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박정희 소령을 잘 알고 그래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에게 바로 옆에서 그 구명 서류를 검토할 때 하우스만 대위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하우스만의 그 대답을 듣고 이승만 박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그래서 구명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바로 로버츠 군사고문단 단장인 로버츠 중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엔도 또 각국의 기자들도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을 취재하기 때문에 학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기자들이 정말 생생하게 다 촬영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을 다 보여드렸지만은 포로 잡는 사진, 또 교전하는 사진, 뭐 사진 다 취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학살했다든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희생자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희생자하고 학살하고는 다른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1949년 8월 15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건국체 1주년 때에 이제 무초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 존영을 선물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또 일부 역사학자들은 무초 대사가 신임장 받을 때라 그러는데 여러분 뒤에 대형 태극기가 보이죠. 그리고 한자가 국자가 보이고 립자가 보입니다. 바로 뭐예요? 대한 독립 제1주년 건국 1주년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어떤 의미에서 제주 4.3 사태와 여순 사태를 통해서 희생당한 경찰과 국군이 바로 대한민국의 제1호 순국선열들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 이 남노당의 반란 사건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또 순국한 이들이 건국의 첫 순국선열이 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1955년 5월 15일 날 이제 지리산에 희생자를 위한 충원탑을 건립하면서 충원이라고 하는 춤필희호를 하사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은 참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만 바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제압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인준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희생당한 국군과 경찰들 또 민간인들이 최초의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희생당한 분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바로 공과를 분명히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르고 가입했다든지 모르고 도와줬다든지 협박에 의해서 도와줬다가 희생당했다든지 그런 거는 구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반란 혐의로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데 자 친일파를 부활시켰다. 즉 반민특위를 해체했기 때문에 친일파를 부활시켰고 또 민족정기를 말살했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해체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승만 박사가 반민특위를 해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반민특위 해체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 문제, 즉 거짓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민족정기를 말살했다. 그리고 친일파를 부활시켰다고 이제 왜곡
해석을 해서 모함하는 것이죠. 이게 국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왜곡과 조작입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 세력은 이걸 거의 교조화돼 가지고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 하면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친일파를 부활시켰다고 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반감을 갖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공을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종북 좌파 세력이고 종북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 거짓에 세뇌된 거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민특위로 이제 악질 친일 경찰 노독수리가 체포됐는데 노독수리를 보호했다라고 해서 또 반일 감정을 이제 부추깁니다. 자, 우선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만들듯이. 그리고 이번에 뭐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또 난리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의 기준이 뭔고 하니 군인으로서는 영광급 장교, 그러니까 무슨 김백일은 대위급이죠. 정일곤은 대위급이고 박정희는 중위급이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광급 이상, 그 다음에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도 등급 있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5등급까지, 7등급, 8등급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직, 뭐 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또 충덕부의 고위 관리라든지, 그게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다 영광급이면 다 처단하느냐? 그 중에서도 악질적인 자, 아주 의도적으로 악질적인 자들만 처단하게 된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또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한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노독술이 왜 문제가 되냐? 바로 노독술이가 이제 독립 고등계 형사로서 특별히 이제 함흥 쪽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 처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악랄한 친일파라도 북한 정권에 협력을 하면 다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민족적인 영웅으로 만들고, 아무리 혐의가 별로 없었어도 공산 정권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친일파로 매도해서 다 세상 말로 작사를 내니까 다 월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노독술도 북한 정권에 협력하지 않고 북한 정권에 반대하고 하니까 월남을 했죠. 그 월남을 해서 미 군정청에서 이제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특별히 노독수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제 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거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중국하고 관련된, 중국 공산당하고 관련된 자들. 그래서 이 노독수리가 그런 공산주의자, 독립운동을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을 많이 체포해서 이렇게 검거했기 때문에 바로 친일 악덕 경찰로 해서 체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노독수리는 그런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남쪽에 내려와서 바로 공산주의, 남노당과 공산주의를 검거하는데 굉장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이 있으니까 사찰 과장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만둔 은퇴한 노독수리를 체포하게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이 남노당들하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경찰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니까 경찰들이 반발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최은하라는 사람입니다. 최은하는 현직 서울시경의 사찰과장으로
그야말로 공산당을 검거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고 공신인데, 이 최은하를 우리가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경찰 같은 중요한 인물들은 반드시 상관에게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현직 경찰 사찰과장을 그대로 잡아가니까 이제 경찰 조직들이 이제 분노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진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돼. 자,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자, 이승만 박사가 친일 경찰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미 군정청에서 치안 질서를 위해서 일제 경찰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고, 다만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 경찰들, 조선 경찰들을 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무국장에 조병옥 박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도, 그 당시 이제 서울경찰청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수도경찰, 또 경기도경찰청 이렇게 했는데, 장택상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지금 건국해서 경찰이 대한민국의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이 공산주의자들의 난동, 대구 사태라든지 제주 4.3 사태라든지 또 파업이라든지 폭탄 테러라든지 우익임사 암살이라든지 이런 모든 좌익의 테러를 누가 잡습니까? 경찰이 잡고, 경찰이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친일 경찰들이라도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재미난 게 수도경찰청장에 임명한 장택상이 1938년도에 그 유명한 흥업구락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이승만 박사에게 국내의 중요한 정보를 비밀리에 주고, 또 독립자금을 비밀리에 이승만 박사에게 보내는 그런 이제 흥업구락부, 무슨 사교단체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런 비밀단체인데,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창현이라고 하는 고등계, 우리 조선인 형사죠. 가창현이라고 하는 고등계 형사한테 서대문 형무소에서 구금이 되면서 정말로 구타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취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8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가창현이가 경부보, 지금으로 말하면 경이죠. 무궁화 2개,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당시 당신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당신이 자기 맡은 책임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 일이다. 내가 1계급 특진시켜 줄 테니까 종로경찰서, 수도 치안의 가장 중요한 부서죠. 종로경찰서에 임명할 테니까 책임을 잘 감당해라. 그랬더니 이 가창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 좋은 자리, 최고 고위직 좋은 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과거에 그런 잘못했던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서울의 종로경찰서장을 맡는다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수원경찰서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탁월하게 업무 수행, 즉 공산당을 검거하는데 탁월한 업무 수행을 잘해서 이제 시경 사찰과장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 경찰국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경찰이라는 조직이 하루아침에, 우리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파일럿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훈련과 교육과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파일럿을 만들어내듯이, 마찬가지도 군인 사관학교도 그렇고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악질적이 아닌 경찰들은 그대로 채용을 해서 군정청에서 경찰로 기용해가지고 건국과정의 치안 질서를 다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택상이라는 분이 특별히 경찰 조직을 굉장히 체계를 잡는데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일 경찰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친일 행위를 안 했어도 일제시대 때 경찰을 했다면 그런 반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는가니 일단 바로
공산당들의 테러의 표적이 됐습니다. 왜? 자기네들 잡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반감을 사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사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또 정복을 입고 근무하고 퇴근할 때는 사복을 입고 퇴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장택상이 이제 수도경찰청장이 이 공산주의자를 완전히 때려잡으면서 경찰들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1947년도 경찰 창설 제2주년 때 이렇게 당당하게 정복을 입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의 1등 공신이 바로 경찰 조직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반민특위가 48년 9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9월 22일 날, 자,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지금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위태한데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친일 혐의자를 체포하고 조사합니다. 조사. 중요한 거예요. 수사가 아니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부에 넘기면 재판부에서 재판합니다. 거기 위원장에 누구냐? 김상덕이라는 분인데 이 김상덕이라는 분은 이승만 박사가 3.1운동을 주도할 때 바로 도쿄에서 먼저 이팔선언할 때 바로 이승만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백관수라든지 인천 김성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고 그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공산주의 성향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직접 김상덕이를 불러서 대화도 했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마구잡이로 혐의자들이라고 잡아들이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걸 지혜롭게 그 악질 분자 외에는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봤죠? 세월호 특위를 구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고를 빼갔습니까? 바로 그 조사위원 한다고 해서 판공비, 또 사무실, 또 차량, 또 운전수 이런 거 다 제공해서 그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엄청난 혜택을 받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반민특위를 만들면서 여러분 은행 건물이 어디든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롯데은행 앞에 있는 바로 제국은행 건물, 그 당시. 그래서 지금 오른쪽은 이제 국민은행으로 변한 때의 건물인데 거기에 사무실을 차렸고, 그 가운데 보면 그래서 현판이 보이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또 투서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혐의자를 고발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제 개인 감정에서 개인의 재산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아주 무고하게 또 체포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민특위가 이제 사용하는 모든 게 국가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미군정에서 그러니까 미군에서 대여를 받아가지고 찌푸차라든지 또 무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여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체포를 실무적으로 하는 게 특별경찰대라 그래서 일명 유명한 특경대입니다. 그런데 이 특경대들이 불법 무기를 휴대하고, 즉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여주지 않은 그런 불법 무기를 휴대하고, 그 다음에 조사권만 있거든요. 혐의자들을 조사해서 넘기기만 되는데 뭐 하냐? 불법으로 고문하면서 수사까지 하는 거예요. 즉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체포를 했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친일파라고 고문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자, 반민특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또 활동으로 이제 찌푸차를 대여했는데 이 찌푸차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요놈의 자식들이 탐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반민특위를 불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지금이야 뭐 차가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차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찌푸차를 개인 소유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친일파들 등쳐먹고 또 사업가들을 등쳐먹고 또 협박 공갈하고 하려는구나. 그래서 이제 민심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사진 보면, 반민특위 부위원장이 김상돈인데, 이 당시 48세입니다. 재연하면서 마포구인데, 이 사람도 이제 월남자인데, 이 사람도 조사를 해보니까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보급하는데 협조한 사실이 폭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친일파의 기준은 악질적인 자, 그리고 특정의 데드라인을 했지 않습니까? 뭐 서운을 받았다든지 영관급이라든지 군수급이라든지. 그런데 특경대가 막 마구잡이로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또 등쳐먹으려고도 마구잡이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공산당을 때려잡았던 경찰들, 그들이 이전에 일제시대 때 했던 거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체포를 하니까 바로 이걸 폭로한 거예요. 매신보 보급협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친일파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한 사람을 다 마구잡이로 잡아가니까 바로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똑같은 놈들이네? 이래서 이제 민심이 돌아서게 되죠. 또 경찰에 대여진 지프차를 김상돈이가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어린아이를 교통사고로 치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전수가 한 것으로 조작했다가 이것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또 반감을 토하겠죠. 자, 그 다음 사진. 자, 반민특위 특별감찰부 차장이 노익환인데, 이 실세입니다. 반민특위 실세인데, 이제 기소하는 실세인데, 이 노익환이가 바로 북괴 간첩 이삼혁이에게 포섭당해가지고 돈을 받고 포섭당해가지고 남로당을 가입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10년형을 받고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때 이제 인민군이 석방해서 자진 월북해서 북한에서 고위급으로 지내다가 1958년도에 숙청을 당하죠. 그러니까 반민특위의 실세들이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잡히게 되니까 뭐 반민특위가 거의 유명무실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조사관이라고 임명을 받은 거예요. 임명장 제4호 조사관의 성명 김초로를 조사관의 임함. 자, 조사관입니다. 조사관. 수사관이 아니에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친일 혐의가 무엇인지 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립군을 체포해서 고문해서 몇 명을 죽였다. 또 이런 악질적인 친일 행위다. 조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고문까지 하는 수사를 하게 되니까,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을 때려잡은 경찰들을 바로 바로 다 몰아가지고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가니까 경찰들이 이제 발발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사만 해야 되는데 수사까지 하고 고문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경찰을 관리하는 게 제3대 내무부 장관 김효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무차관 장경근, 그리고 경찰국장 2호, 서울시 시경국장 김태선인데, 자, 이분들이 특경대가 이렇게 상부의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도 없이 막 아까 말씀드린 최우나 사찰과장을 잡아가고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니까 전국의 경찰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류 역사상 경찰이 파업한 경우가 유일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반발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생명을 걸고 테러의 위협을 받으면서 공산당을 잡아들인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치밀로 몰아가지고 싹 잡아가니까 아예 모든 경찰서에다가 휴무라고 이제 간판을 걸고 태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안 질서가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경근 2호 김태선 내무장 김효석을 찾아가가지고 아무래도 특경대가 이 무소불위하고 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인사들을 석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대문 구치소에, 서대문 경찰서에 구금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효석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포 형무소를 습격해가지고 라도 석방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포 형무소를 습격해서 석방을 시키려면 두 군데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자, 뭐예요? 형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국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검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김태선이라는 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경찰 조직을 마포 형무소를 습격하게 해서 경찰 조직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다. 그래가지고 마포 형무소를 습격하는 대신에 바로 특경대를, 바로 불법을 자행하는 특경대를 급습해가지고 경찰들을 이제 석방시키죠. 그때 이제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이라는 분이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49년 6월 5일 날, 주일 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일이니까 업무도 없고 허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틈을 타가지고 특경대를 이제 습격해가지고 특경대를 체포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고문도구라든지 불법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수거해 왔죠. 그리고선 6월 6일 날 출근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다 체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24시간밖에 구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만 조사하고 또 24시간 후에는 여관에 이렇게 경찰들이 여관에 데리고 가서 어떤 형식적이나마 이런 이제 법과 원칙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역사학자들과 모든 역사가 6월 6일 날로 습경대 특격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월 6일이 아니라 바로 6월 5일입니다. 이것도 조작이죠. 즉 6월 6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의 그 역사를 해석시키기 위해서 6월 6일 특경대 습격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6월 5일 날 습격을 했고, 바로 6월 7일 날 이제 신문 보도가 되면서 6월 8일 날 이승만 박사가 사후에 이제 이 특경대 해체를 그야말로 인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반민특위를 해체한 게 아니라, 반민특위는 이렇게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국회에서 스스로 공소시효를 당기고, 그리고 나중에 1951년도에 2월 4일 날 전시에 바로 특별법을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민특위를 해체한 거지, 이승만 박사는 아무 관계 없고, 다만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특경대를 경찰이 해체한 것이고, 바로 이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사후에 이제 내무부 장관 소지니까 내무부 장관 해야 되는데, 내무부 장관 김효석이가 병을 핑계를 대고 또 있을 때 이승만 박사가 내가 지시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떳떳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김효석이는, 그래서 김효석이에 대해서 이제 특경대 습격에 대해서 김태선, 2호 장경근이가 이제 이승만 박사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직접 그러죠. 야, 이호석이가 사상으로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서 기존에 기소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 모습인데, 바로 오른쪽에 바로 노독수리가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시죠. 자,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우나, 바로 이 경무관이 불법으로 현직 지금 경무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혐의가 있어서 체포하려면 당연히 시경국장 김태선과 아니면 또 경찰국장 2호 또 그리고 내무차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최은하를 이제 체포하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특경대를 습격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최은하라는 분은 아주 훌륭한 경찰입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느라고 할 수 없이 한 일도 있지만, 자, 이 최은하는 1950년 6월 28일 날 그 유명한 한강다리 폭파 때죠. 마지막까지 이제 시경 사찰가로서 업무와 자료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피난을 가는데 한강다리에서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도하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나고 또 헌병들하고 뭐 이렇게 아수랑이 된 그런 모습을 보고 가보니까 이시영 부통령이 집차를 타고 뒤늦게 피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시영 부통령한테 간첩이 들어가가지고 피난을 못 가게 했습니다. 피난을 못 가게 하니까 이시영을 담당했던 그 경호관이 이시영이가 피난을 못 했다가 북해군에게 체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통령이 체포가 돼가지고 부통령이 또 이상한 발언을 하게 하면은 전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시영을 강제로 이제 뒤늦게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런 실경이가 붙으니까 이 최은하가 부통령 이시영 일행을 한강으로 먼저 도하시키고 자기도 도하하려고 하는데 바로 폭파가 돼가지고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역사책에는 최은하가 납북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살해를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시영 부통령 일행을 먼저 구하고 한강다리에서 순직한 그런 의인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막 체포를 할 때의 모습인데, 바로 맨 앞에 노덕술, 그 다음에 경방사장 김현수 사업가죠. 그 당시 사업하는데 뭐 일제하고 관련이 없던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바로 인천 김성수, 한민당의 인천 김성수 우익의 거두 지도자죠. 그러니까 김성수 형님인 김현수를 여기서 체포했고, 그 다음에 민족대표 33인 최린, 천도교 대표입니다. 최린도 체포했는데 결국 뭐예요? 이것도 천도교 내의 그런 또 알력 다툼 같은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죠. 그다음 6당 최남선 선생도 말씀드린 대로 만주 제국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장래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일본이 패망할 때가 오니까 다 사관학교 들어가서 군사 지식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국군을 창건하는데 도움이 되라, 이런 조언을 했던 육당 최남선도 이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했던 행적들을 또 친일파라고 해서 이렇게 체포가 돼서 구금을 받고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결국 반민특위를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박사가 해체한 게 아니라 반민특위 내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바로 이문환, 노익환, 그리고 심지어 국회 부의장인 김약수까지 포섭이 된 이런 사건. 그래서 오른쪽에 신문 보도가 남로당 불합치가 명백, 6의원 사건. 그래서 6명이 검찰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서. 특별히 반민특위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반민특위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반민특위의 주요 인물들이 다 공산당 간첩에 포섭되고 뿌락치라 하니까 완전히 국민의 신임을 잃고 더 이상 또 활성화할 수 없던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소장파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포섭해가지고 한 활동이 뭐냐?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거예요. 뭐예요? 첫째, 미군 철수, 결의문 채택.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반대.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국가보안법 만든 거 가지고도 종북좌파가 부글부글 끄는데, 여러분, 서독은요, 아예 서독은 동독하고 이 공산주의 동독하고 동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서독은요, 헌법 수호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법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는 수호청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주의를 대결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던 건데 이걸 이제 반대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정치회담을 개최해서 통일하자, 선거하자. 아니 엊그저께 재헌의회 선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고 북한은 유엔에 감시 선거도 안 하고 일제방적으로 꼭두각시 정권이 세워졌는데 무슨 또 선거를 다시 해서 통일정부를 만드냐고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국회 뿌락치 사건을 해결한 분이 그 유명한 반공검사 오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제도 검사의 국회 뿌락치 사건이 1971년도에 이제 드라마로도 나오고 또 다큐멘터리 책으로도 나오고 해서 유명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시리즈물 가운데 1탄이 바로 기생 김소산 한국의 마탈이라고 하는 여간첩. 그래서 김소산이가 이제 이 국회 뿌락치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북한 간첩인데 그래서 오제도와 기생 김소산이라고 하는 영화로 아주 유명한 그 히트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국회에서 하는 그 반문특위에 관여할 일이 없죠. 다만 이제 권고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북한 공산 집단의 기승남침이 우려가 되고 또 많이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1949년 10월 10일 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가 이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에게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하자. 이것도 제가 아마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952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1953년도에 이제 휴전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됐는데 이미 이승만 박사는 이때부터 구상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트루먼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중국이 공산화되고 또 북한이 저렇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기승남침하려고 하고 또 소련이 배후에서 공산화하려고 하고 이렇게 남루당이 난리가 치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우리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요청했는데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만약에 이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맺었어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경무대에서 장작을 패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을 구상하고 또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자고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이제 장작을 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셨는데 바로 그때 모습입니다. 1949년 10월 달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생제국의 경제 지원을 위해서 군사원조,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바로 49년도 12월 3일 날 미국 의회에 상원의원들을 이제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산소위원회,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위원회에 경제 협력을 해서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상원의원 엘랜더, 퍼거슨 그리고 그린 이 상원의원 쟁쟁한 상원의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이범석, 그 다음에 쭉 있고 이제 맨 오른쪽에 무초대사하고 신익희 국회의장. 이 반민특위는요, 심지어 대법원장 김병로하고 신익희까지도 체포해가지고요, 조사를 받게 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방을 위해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징병제를 이때 실시하거든요. 징병제를 실시했더니 오히려 학생 청년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축 징병제 실시. 그래서 이 신생 대한민국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징병제를 환영하면서 국군에 이제 입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그 당시 재헌의회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도 5월 10일 날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2년 후에 1950년 5월 30일 날 2대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1년 만에 1949년 10월에 제2대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뭘 합니까? 내각제 개헌을 시도합니다. 내각제 개헌을. 이런 걸 볼 때 이승만 박사는 정말 성자세요. 저 같으면, 아니,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1년도 안 되고 인준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각제로 변경해서 체제를 바꾸자? 이게 뭐예요? 완전 반역이죠. 그리고 1년 후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기승남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 하니? 바로 김효석 내무부 장관을 해임시키고 제4대 내무부 장관에 불교 승려 출신인 동국대학교 교수 백성옥을 임명합니다. 특이하죠? 아니, 승려 출신의 불교계 인사인 백성옥이를 내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이 내각제 개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정치 자금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는데 특별히 고액 정치 자금 후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 방송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바로 왜 백성옥이를 임명했느냐. 바로 백성옥이가 승려 출신이면서도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의 엘리트고, 그리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일제시대 때부터 불교계, 특별히 선악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원지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는 선악원이 이 애국적인 불교인데, 이 선악원 애국적인 불교 세력을 이승만 박사 지지 세력으로 한 분이고, 또 불교계의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전달했던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매부가 또 경성고무 사장으로 또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옥이가 바로 독립운동 당시에도 비밀 독립자금을 이승만 박사를 도와줬지만,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을 때 바로 재계 인사들과 함께 이승만 박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또 청렴결백하게 운영했고 후원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백성옥이를 내무부 장관으로 세우니까, 자, 내무부 장관이 선거 주무잖아요. 그러니까 곧 1950년 5월 30일 날 제2대 선거가 있으니까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무소속 의원들을 당신들 내년도에 또 2대 선거에 나가서 선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각제를 부결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공화당이, 제가 이제 저도 정치를 처음 하면서도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함께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이렇게 오면서 정말 놀라운 게 바로 정치 자금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과 후원자들의 이걸 가지고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운영하는 거고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바로 정치 자금을 후원해 주시면 정말로 선관위에서 다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이 바로 정치 자금을 이렇게 깨끗이 관리해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욱 내무부 장관이 바로 전용순이라고 상공회의소, 그 당시에는 회두라고 그랬어요. 상공회의소 소장과 또 이찬우가 이병철 회장의 부친인데, 바로 이찬우가 1898년도 만민공동회 할 때 23살 이승만 청년이 만민공동회 할 때부터 저 경북 의령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승만 청년을 도와준 사람이고, 이승만 외국 그 독립운동을 도와준 사람이고, 역시 건국 후에도 이승만 박사의 정치활동에 많은 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찬우도 이제 이런 공적 때문에 정부 요직이나 큰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찬우 옹이 고사를 했죠. 그 대신에 이병철을 이화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초에 이병철 사장이 이승만 박사를 접견합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당신같이 똑똑한 청년이 나랑 같이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그랬더니 이병철 사장이 저는 그냥 사업에 은사가 있으니까 사업으로 건국을 돕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그때 바로 유명한 사업보국이라고 하는 이념을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삼성의 그 기업 이념이 되죠. 사업보국. 그리고 전영순과 이승만 박사가 바로 이병철을 이제 키워서 결국 제1제당 또 제일모직, 또 신세계백화점 이르기까지 지원해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승만 박사를 정말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또 호암이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 호를 바로 전용순 상공회의소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승만 박사의 초대 내각은 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독립운동 자금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금을 도왔어도 능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대사로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순과 함께 대표적으로 개성상인으로 인삼장사로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분이 공진왕인데 그래서 공진왕 같은 경우는 초대 프랑스 공사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찬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이병철을 바로 세계적인 기업가로 이승만 박사와 또 전용순이 키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공화당의 후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 어떤 현직 공무원이라든지 현직에 있기 때문에 해를 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당을 가입하지 않고 후원하는 후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용기를 심어주기도 한다면 우리 공화당에 여러분 과감하게 때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후원하셔서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